아내 지연이가 내 절친 현우의 품에 안겨 신음하고 있었다. 태미는 영원히 모를 거야. 그 바보 지연의 목소리가 칼처럼 박혔다. 나는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12년 동안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를 걷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아니,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말라버린 모양이었다. 지연과 나는 대학 4학년 때 만났다. 그녀는 법대, 나는 경영대. 졸업 후 바로 결혼했다. 내가 먼저 취직해서 돈을 벌었고 지연은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았다. 나는 그 선택을 존중했다고 믿었다.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승진을 거듭한 것도 결국 가족을 위해서였다. 현우는 그 과정 내내 내 옆에 있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꿈,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며 술을 마셨다. 그가 내 집에 드나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독이 됐다. 그날 이후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남 모텔에 방을 잡고 며칠을 보냈다. 핸드폰은 꺼놓았다. 지연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다. 현우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얘야, 어디 아프냐? 지연이 걱정한다. 나는 그 문자를 읽고 웃었다. 처음으로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결심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공허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았다. 우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충동적으로 덤비면 내가 더 망한다. 한국 사회에서 분류는 스캔들이지만 증거 없이는 그냥 헛소문이 된다. 나는 사설 탐정사를 찾았다. 인터넷으로 알아본 곳 중 후기가 제일 좋은 곳 우도는 많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카드 한도는 아직 남아 있었다. 탐정은 일주일 만에 첫 보고를 보내왔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지연과 현우가 여의도 호텔 로비를 나서는 장면? 손을 잡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차 안에서 키스하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지연의 표정이 낯설었다. 나와 있을 때는 절대 짓지 않던 미소였다. 나는 토했다.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 속을 개원했다. 하지만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출근했다. 현우와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 그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프로젝트 때문에 좀 무리했나 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이미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 회사 복도에서 지연의 문자가 왔다. 언제 들어와? 민서가 아빠 기다려. 우리 딸 민서. 8살. 나는 답장했다. 늦어. 먼저 자. 그게 전부였다. 밤이 되면 모텔방에서 탐정 보고서를 읽었다. 불륜 기간은 최소 1년 반. 내가 해외 출장 간 틈을 타서였다. 현우가 우리 집에 온 횟수만 47번. 나는 그 숫자를 벽에 적었다. 47. 숫자가 커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슬픔은 사라지고 계산만 남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나일까? 내가 부족했나? 돈은 충분히 벌었고 폭력도 없었고 바람도 피우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연은 현우를 선택했다. 현우는 나보다 잘난 게 없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끌어올린 측면이 더 컸다. 승진 추천도 내가 했다. 그걸 갚는 방식이 내 아내를 뺏는 것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자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잔전한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지연에게는 안정된 가장, 현우에게는 밟고 올라갈 디딤돌.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냥 사실로 인정했다. 탐정에게 추가 의뢰를 넣었다. 현우의 계좌 흐름을 봐달라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최근 승진 후 프로젝트 예산을 마음대로 썼다. 내가 그걸 눈 감아준 적도 있었다. 친구니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현우는 협력업체와 짜고 리베이트를 받았다. 금액은 8억. 증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 자료를 USB에 담아 금고에 넣었다. 아직 칼을 뽑을 때가 아니었다. 지연과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그녀가 먼저 냈다. 이유는 성격 차이. 웃음이 나왔다. 민서는 지연이 데려갔다. 나는 주말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다. 법원 복도에서 지연을 마주쳤을 때 그녀는 눈을 피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있나? 민서를 본 날, 아이는 나를 보며 울었다. 아빠 왜 안 와?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곧 갈게 거짓말이었다. 아직 갈 집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차가웠다. 뛰어내리면 끝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우와 지연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었다. 죽으면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는 셈이다. 나는 돌아왔다. 살아야 했다. 끝을 봐야 했다. 이혼 판결이 났다. 재산 분할사, 6, 양육권은 지연. 나는 강남 아파트를 비워줬다. 새 주소는 실린 원룸. 회사도 그만뒀다. 현우가 내 뒤를 캤다. 내가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 위험이라며 인사팀에 보고했다. 증거는 조작됐다. 나는 항변할 힘도 없었다. 실업급여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우와 지연의 SNS 확인이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커플 사진을 올렸다. 여행 사진, 레스토랑 사진. 해시태그 행복사랑. 나는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증거용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는 현우의 리베이트를 국세청에 익명 제보하는 것. 직접 하면 역추적당할 수 있으니 공공 PC방과 토르 브라우저를 사용했다. 자료는 꼼꼼히 정리했다. 계좌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제보 후 한 달, 아무 일도 없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그러다 뉴스가 터졌다. 현우 소속 부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회사 내부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 현우는 표면적으로는 침착해 보였다. 나와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얘야, 나 좀 바빠. 나중에 보자.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연은 불안해했다. 내게 문자가 왔다. 현우가 요즘 이상해. 너랑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무시했다.
곧 그녀도 알게 될 터였다. 나는 민서를 만나러 갔다. 지연이 지정한 놀이카페. 민서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지연은 멀리서 지켜봤다. 나는 민서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물었다. 엄마랑 아저씨 잘 지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후회를 느꼈다. 이 복수가 민서에게까지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내가 한 모든 고통이 헛되이 된다. 현우의 세무조사가 본격화됐다. 그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태민아, 너 최근에 이상한 데서 내 이름 검색했냐?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그는 확신이 없는 목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이 거슬렸다. 나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했다. 지연과 현우의 불륜 증거를 언론사에 익명 투고할 차례였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현우가 먼저 무너져야 지연의 고통이 배가 된다. 현우가 구속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12억으로 늘어났다. 회사에서 해임, 검찰 송치. 뉴스에 그의 얼굴이 나왔다. 수갑 찬 모습. 나는 TV를 보며 맥주를 마셨다. 취하지 않았다. 그냥 목을 축일 뿐이었다. 지연이 연락해왔다. 울먹이는 목소리. 태민아, 현우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그녀는 믿지 않았다. 너 관련된 거지? 나는 웃었다. 증거 있어.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 후 지연은 민서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나는 면접 교섭도 제대로 못했다. 민서의 목소리를 전화로만 들었다. 아빠, 엄마가 많이 울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의 재판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최고급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그는 항소했다. 그 사이 지연은 현우를 버렸다. 언론의 불륜 사실이 조금씩 새어나갔다. 누군가 익명으로 올린 사진 때문이었다. 나였다. 지연은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발 그만해. 현우는 이미 망했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다. 늦었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울면서 돌아갔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푹 패였다. 얼굴이 날카로워졌다. 예전에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가족조차 나를 피했다. 너 요즘 무섭다는 말까지 들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현우가 망하는 걸 봐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빈 공간이 생겼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게 정말 원하던 결말인가? 지연이 불쌍해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바로 짓밟았다. 약해지면 안 된다. 현우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3년으로 줄었다. 집행유예 가능성도 생겼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가 교도소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변호사를 통해 제출했다. 이번엔 끝이었다. 현우의 집행유예 신청이 기각됐다. 최종 3년 6개월 실형.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그의 부모가 나를 찾아왔다. 제발 용서해달라며 빌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란 단어는 제 사전에 없습니다. 지연은 이혼 소송을 다시 걸었다. 이번엔 현우와의 관계를 이유로. 재산은 거의 없었다. 민서는 내가 데려올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나는 포기했다. 내가 지금 상태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법원에서 민서를 봤을 때 아이는 나를 낯설어 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 진짜로 무너졌다.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 익명 계정으로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다. 현우와 지연의 모든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일부.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회사 주식은 폭락했고 현우 가족은 이사 갔다. 지연은 이름까지 바꾸고 잠적했다. 나는 승리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밤마다 꿈을 꾼다. 민서가 나를 보며 자빠 무서워라고 말하는 꿈시 깨어나면 땀에 젖는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다. 눈빛이 현우를 닮아가고 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예전의 김태민은 죽었고 지금의 나는 괴물이다. 괴물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민서의 생일이 됐다. 나는 멀리서 케이크를 보냈다. 이름 없이. 지연은 아직 소식을 알 수 없다. 현우는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읽지 않았다. 나는 한강 다리에 다시 섰다. 예전 자살을 생각했던 그 자리. 바람이 차갑다. 아래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한 모든 것이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배신이었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다. 다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그들처럼 웃을 수 없게 됐다. 그게 복수의 대가인가 보다.